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몹시 부유한 한 친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 쪽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한 후 평생 그걸 후회하면서 살았던 엄마는 저한테 너만큼은 꼭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라. 돈은 모자라면 우리가 해준다. 이런 멋진 얘기와 함께 저에게 돈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남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없지는 않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남자에게 6살 아들이 있었거든요. 사별을 한 그 남자는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저 돈 없고 아들 딸린 호라비일 뿐이었습니다. 저 남자의 가족이 되고 저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그 당시 저의 생각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 1년 만에 저는 딸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딸을 임신하고 내내 저는 아들 녀석을 걱정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나, 더 나아가 내 딸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당시 제가 딸을 낳았을 때 7살 되었던 아이는 저한테 엄마,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동생도 끝까지 잘 돌볼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린 게 얼마나 눈치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싶어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내가 낳은 아이와 내가 키운 이 아들 절대 차등 주면서 키우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하늘에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맹세를 하자면 저는 진짜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두 아이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긋하니 말 잘 듣는 아들한테 훨씬 정이 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신경 쓰이는 딸내미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더 많았지요. 어쨌건 친정에서 넉넉하게 주신 재산 덕에 남편도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서 저한테 몹시 고마워했고 저는 평생 다른 사람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아쉬운 거 별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평생 바라는 거 없고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했던 제 삶에 어느 날부턴가 너무너무 부러운 게 생겼습니다. 바로 손주였어요. 제 아들, 딸은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났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사람을 못 만나는지 결혼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 붙여다가 선을 보기에도 영 시큰둥하고 어쨌건 저 둘만 시집장가 보내서 내 팔에 손주를 안겨주면 세상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결혼을 하라고 해도 사실 본인들이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하기 싫으면 어디서 손주라도 좀 낳아서 데리고 오라는 말까지 하던 어느 날 아들이 몹시 수줍은 얼굴로 자기 결혼할 여자가 사실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혹시 머리 위에서 빵빠레가 터지면서 음악이 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정말 머릿속에서 그 빵빠레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는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 진즉에 데리고 와서 말을 해야지. 엄마 이렇게 안달복달 하는 거 알면서 대체 왜 이때까지 말을 안 한 거야? 아니 엄마가 너무 안달복달 하니까. 그리고 엄마는 사실 원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손주잖아. 근데 사실 요즘 여자들 아이 낳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여자친구가 애를 낳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덥석 결혼했다가 어머님 저는 애 안 낳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 야, 이거 결혼이라는 거 덥석 진행할 일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 순간 아찔해져 왔습니다. 아들 말이 맞잖아요. 아, 며느리라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아이 안 낳고 그냥 딩크인지 뭔지 그걸로 살겠다고 하면 저 진짜 네 선택이니 어쩔 수 없지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속이 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뭇머뭇 아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씩 웃으면서 무슨 반전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듯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수로 아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아이가 좋대. 오자마자 임신부터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어머님 걱정 마시라고. 떡하니 멋진 손주 낳아드린다고 그렇게 전하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처럼 손바닥을 치면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옆에서 보던 딸이 엄마는 아이가 그렇게 좋냐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주책 없고 이상한 시어머니 취급받는다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본인들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거는 아이까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키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낳아서 우리나라에도 도움되는 게 좋지 않겠니? 아, 진짜 우리 엄마 애국자 나셨네. 애국자 나셨어. 알았어. 그래도 엄마, 나한테는 강요하면 안 돼? 나는 조금 더 싱글 생활을 즐기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시끄러. 너도 얼른 시집가서 손주나 데려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였지만 저는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말을 한 그 순간부터 이미 손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백화점을 가도 그전에는 예쁜 옷, 멋진 보석, 좋은 화장품 이런 게 눈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한 이후부터는 아기들 용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니까요. 이것도 참 병이다 싶으면서도 아니 좋은 걸 어쩌겠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눈꼬리 끝이 아주 날렵하게 빠지고 눈빛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얕더라고요. 제가 부잣집 친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집에 드나들었던 관상가 선생님, 사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 반은 그런 전문가들 비슷하게 흉내낼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참 인상 이기는 얘기 없다라는 그 진리를 살면서 너무 많이 깨달아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거 하나가 마음에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며느라이는 정말 싹싹하고 그 첫인상 외에는 제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아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착착 앵겨드는 것도 너무 사랑스러웠고 일단 제 아들을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제 아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래 사람 첫인상이라는 거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늙은이라 괜한 오바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아이를 정말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의 금슬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손주 소식은 영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됐니? 혹시 아이 소식 없니? 그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일이니까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아이들도 신혼을 즐겨야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다음부터는 어쩐지 며느라이도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저도 대체 왜 아이 소식이 없을까 전전긍긍하게 돼서 진짜 한 번도 물어보지 않다가 처음으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희는 아이 소식은 없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살짝 난감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많이 노력하는데 영 소식이 없어서 조만간 병원 한번 가볼까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에 난임 부부들이 많다더니 혹시 내 아들 며느리도 그런 건가? 그렇다면 대체 뭘 해줘야 되나? 좋은 약을 먹여야 되나? 병원을 다녀야 되나? 하긴 요즘에는 시험관이며 인공수정이며 정말 기술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많으니까 그런 거 하겠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병원을 다녀온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결과가 나왔다며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나 안 좋은 결과일까봐 제가 잔뜩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며느리가 해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둘 다 아무런 이상 없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니까 조금 기다려보래요. 아이고 세상에 하늘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이것보다 기쁠까요? 정말 고맙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며느리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걱정하던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며느리가 병원을 다녀와서 몇 달 지나지 않아 저한테 정말 천사의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임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제 마음으로는 며느리가 어머님 저 이거 주세요 하면 진짜 우주선 타고 달나라라도 가서 거기에서 떡 짓는 토끼라도 잡아다 줄 판이었다니까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며느리 착하기도 하죠. 보통 꽤 있고 수가 얕은 아이라면 임신 핑계로 저한테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손주를 원했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어머님이 이때까지 손주 바라고 기도해 주셔서 자기가 임신이 된 것 같다며 자기한테도 예쁜 천사가 찾아온 거 어머님 덕이니 뭐 따로 해주실 거 없다고 나중에 아이 나오면 아이만 많이 예뻐해 주시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디 있답니까? 제가 그 말에 홀딱 반해서 예단 때도 안 해줬던 5종 보석 세트를 며느리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딸하고 아들은 저한테 유난이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만 저는 보석이 아니라 보석 광산을 사달라고 해도 사줄 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애타게 원하던 손주가 생겼고 며느리는 10달간의 순탄한 임신기간을 거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주 잘생긴 손자 녀석이었어요.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얼른 손자가 젖만 좀 떼면 딸도 하나 낳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들이 너무 단호하게 이 사람 임신하고 출산할 때 힘든 거 보니까 아이가 둘은 아닌 것 같다고 저희는 하나로 끝입니다 라고 저한테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내 인생 마지막 손주라는 생각을 하니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내리사랑이라더니 제가 직접 낳은 딸내미보다 제가 뼈를 갈아 넣어 키운 아들내미보다 그 손주가 5만 배는 더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집은 아이를 맡기면 힘든데 왜 아이를 또 갖다 맡기냐라면서 한탄을 한다는데 저는 며느리가 어머님 아이 좀 잠시 돌봐줄 수 있어요 라는 그 얘기를 저한테 일주일에 몇 번씩 안 하면 그게 너무 서운할 정도였으니까요. 오죽하면 신랑이 저한테 지금이라도 낳을 수 있으면 그냥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너무 아이를 좋아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제 손주는 온 식구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고 쑥쑥 자랐습니다. 얼마나 하는 짓도 이쁘고 야무진지 가끔 저한테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면서 달려들 때는
진짜 녹아내리듯 행복했습니다. 연애의 행복보다 5만 배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준 며느리는 그것만으로도 이뻐 죽겠는데 아이고 이쁜 짓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각 없다고 계속 저를 피해 다니던 제 딸에게 좋은 남자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나서는 거 있죠. 대체 어떤 남자를 소개했는지 글쎄 평소에 남자라면 관심 없다고 야멸차게 모른 척하던 딸이 그 남자는 뭔가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만나고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딸내미도 결혼시키고 또 외손주도 또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제 이 모든 행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쯤 딱 하나 손톱 및 가시처럼 저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대체 뭐에 불만이 생겼는지 영 마음을 못 잡고 뭔가 떨떠름한 듯이 굴더라고요. 몇 번 꾸중도 했습니다. 아들 생기고 마누라가 가정살림 잘하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데 왜 그러냐는 거였죠.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엄마. 제가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데 그냥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너 오춘기 오는 거 아니니? 남자들이 일하다가 힘들면 가끔 번아웃처럼 와서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는 아빠고 남편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회사를 좀 쉬고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어때? 그럴까요? 안 그래도 애미가 요즘에 일하고 싶어서 계속 구직하고 그런다며. 에휴, 나는 그냥 집에서 살림 비용 내가 다 줄 테니까 아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이한테 커리어 우먼으로 서고 싶다는데 그것도 내가 막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 있었거든. 그러면 엄마는 제가 집에서 애 보고 애엄마가 나가서 일하고 그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요즘에 세상이 그런데 뭐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어쨌건 지금 걔는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당분간은 그럼 집에서 아이를 봐. 어쩐지 번아웃이 온 듯한 아들에게 저는 며느리 대신 집에서 셔터맨으로 차라리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살림할 비용을 당분간 대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신 며느리가 그래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라고 대답해 주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그런데 아주 반색을 하면서 반기더라고요. 자기 정말 일이 다시 하고 싶었다나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힘들게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남 밑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일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가게를 하나 차려줄 테니 그 가게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면서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제 가게에 들락거리고 그러는 거 싫어요, 언니. 일과 가정은 좀 분리하고 싶어요. 그래야 아이한테 집중할 때는 아이만 보고 일에 집중할 때는 일만 할 수 있잖아요. 듣고 보니 또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큰 돈 벌고자 하는 거 아니고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그냥 아이에게 열심히 사는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가 있는 동안 아이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며느리는 그 어렵다는 취업을 한 번에 해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며느리가 좀 마뜩찮았는데 이게 점점 저도 좋아지더라고요. 손주가 저한테 와 있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아무리 아빠인 제 아들이 아이한테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애한테 손이 가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할머니나 엄마 이런 여자 손이 가지 않으면 아이가 세수를 한 번 해도 그 꼬질꼬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게 참 이게 엄마의 힘이구나 싶으면서도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어쨌건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게 된 며느리 대신 아들과 제가 손주를 열심히 키우던 어느 날입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굴곡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오더라고요. 딸도 얼마 전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저는 손주와 함께 이렇게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으니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모두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아들한테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무슨 큰일인데? 지금 애랑 놀이터 놀러 왔는데 애가 정글짐에서 떨어져서 엄청 크게 다쳤어요. 어떡하지? 내가 진짜 눈앞에서 똑바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한순간이었어.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금쪽 같은 내 손주가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듣는데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허둥지둥 아이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 어린 몸에서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이가 파리하게 질려 피를 쏟고 누워있는데 제 손발이 다 덜덜 떨리더라고요. 응급실에서는 급하게 아이의 수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며 아들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온 식구가 다 병원으로 뛰어왔죠. 일하던 사위, 딸, 며느리까지 일제히 달려와 눈물바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준비를 하던 의사가 급하게 뛰어오더니 당황한 얼굴로 아이 혈액형에 맞는 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는 A병이고 우리 집 식구들 중에 A병 많으니까 어서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당황한 얼굴로 저희한테 이러는 거예요. 손주분이 RH-A형이었는데 모르셨어요? RH-A병은 전국에서 0.5%도 안 되는 희귀 혈액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흔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멍하게 서서 혼자 RH- 라고 중얼거린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던 사위가 벌떡 앞으로 나서서 자기가 RH-A병이니까 어서 빨리 자기 피를 뽑아서 아이에게 수혈하라고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위가 정신을 놓고 한 한마디 말에 제 정신은 더 혼미해졌습니다. 내 아이 살 수 있는 거죠? 내 아이 사는 거죠? 라며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너무 정신없는 와중이라 사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손주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 허둥지둥 피를 뽑으러 달려들어가는 사위를 들여보내고 저는 가만히 병원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위의 입에서는 내 아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사위에게 가서 고맙다고 토닥이며 머리카락 몇 가닥을 훑어서 나왔습니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슬쩍 몇 개 뽑는 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사위와 손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검사지를 받아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얘기한 내 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사위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가 직접 낳은 건 정확하거든요. 가족분만 시려서 제가 바로 앞에 있었고 아이 낳자마자 제 아들이 안아보고 바로 제가 안았으니 아이가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서 며느리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말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며느리와 사위가
아주 오랜 내연 관계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일을 하겠다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곳은 제 사위와 함께 차린 살림집이었습니다. 그 살림집은 또 어떤 집인 줄 아세요? 제가 이 사위놈이 영 비실비실한 것 같아서 작은 사업체 하나 차려줬거든요. 그 사업체에서 마련한 직원 숙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일을 하겠다고 나가서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두 집 살림을 사위놈이랑 시작한 거였고, 사위는 제가 차려준 회사 돈으로 며느리한테 월급 주면서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불륜 생활을 이어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제 아들에 대한 거였습니다. 뒷조사를 하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갔던 병원 기록지도 어떻게 보게 되었거든요. 며느리가 그걸 숨겨둔 걸 발견한 거죠. 글쎄, 제 아들이 무정자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사실을 자기 남편한테도 저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랜 내연 관계에 있던 그 남자, 즉 제 사위와 아이를 만들어서 제 아들의 아이인 양 낳고 둘이서 희희낙낙 불륜 생활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대체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두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제 손주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이를 제 인생에서 떨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 핏줄이 아닌데 어떻게 끝까지 제가 키우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 모든 걸 저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병원에 있는 동안 온 식구를 불러 모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말로는 아이에게 피를 줘서 아이를 살린 사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라고 했죠. 제가 큰 돈이라도 쥐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의기양양 희희낙낙한 얼굴로 와서 사위놈이 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냥 모두의 앞에 유전자 검사지를 내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너무나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둘의 아이를 왜 내 아들 아이로 변경시켜서 키우니? 가족 모임인 줄 알고 만난 그 자리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에 휩싸였죠. 제 두 아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과호흡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저로서는 최대한 제 가족을 보호해야 했고 어떡하든 그 사기꾼들을 처단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 병원비까지는 제가 내되 이후로는 일절 아무것도 그 두 사람에게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위 회사도 정리시킬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당장 둘 다 이혼 절차 밟으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만약 불복하면 법대로 처리하면서 아주 사기죄를 단단히 물릴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결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판이지만 그래도 아이로 인해 그동안 기쁨 줬던 거 생각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짐 싸서 사라지라고 했죠. 그제야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니, 제가요, 진짜 너무너무 아이가 낳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머님도 진짜 아이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리부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기가 친아빠인 거 밝히지 않으면 진짜 다 폭로하겠다고 어떡하든 아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협박했어요. 자기가 아이 아빠인데 왜 나타날 수 없냐고. 그래서 아이를 좀 편하게 보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 집 식구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가씨한테 소개를 해줬던 거예요. 그게 어머님, 제가 진짜로 뭔가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이니? 아이 때문에? 그래. 내가 5만 번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아이 때문에 쟤를 우리 식구로 들인 것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 이해한다고 치자. 그런데 너 협박 때문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랑 바람 폈잖아. 내가 그 정도도 안 알아본 줄 아니? 너 회사 일한다고 나가서 얘랑 바람 폈잖아. 얘랑 살림 차렸잖아. 그 소리에 제 딸이 벌떡 일어나 자기 남편, 즉 바람핀 사위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저 닮아서 치면 울리는 성질이거든요. 너 그래가지고 요즘에 출장이 그렇게 잦았구나? 아주 툭하면 출장 가야 된다고 짐 싸고 출장 가느라 힘들다 그러고 출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나랑 아이 만드는 것도 미루고 계속 그러더니 어쩐지 출장 간다는 놈이 병원에 미친 듯이 뛰어왔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나는 또 조카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눈물 날 뻔? 니놈 자식이 조카가 아니라 네 자식이어서 그랬구나.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사위놈은 출장 핑계를 엄청 댔던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딸이 저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위주할 고주할 말하지 않으니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 몰랐죠. 아마 출장 다녀야 된다면서 집을 많이 비웠던 모양입니다. 하긴 출장은 출장이죠. 내연녀 스위트홈으로의 출장도 출장이니까요. 어쨌건 저는 가족 앞에 그렇게 폭탄을 떨구었고 저희 가족은 그 두 불륜 남녀만을 두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미안하다. 엄마가 손주한테 눈이 멀어서 정작 내 자식들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사기꾼 놈들이 잘못한 거지. 아니야. 내가 이 상황을 알고 상처받을 너희들 생각에 그냥 묻고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건 더 기막힌 일이잖니. 그리고 아예 만천하에 드러내서 망신을 주고 한꺼번에 끝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아까 너희 표정을 보니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정말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큰 죄를 졌다.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 용서하지 마. 그러자 이 속 깊은 아들놈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 사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왜 회사 그만두고 방황했잖아요. 사실 정기검진 겸 비뇨기과를 좀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런저런 검사 받으면서 제 상황을 알게 됐거든요. 순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의사는 더 놀라고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럴 일이 없는데 라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이거 뭔가 내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전자 검사도 해볼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손주를 사랑하고 좋아하셔서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나 하나만 모른 척하면 넘어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엄마가 더 미안해지잖아. 네 자식이니까 사랑스럽고 좋았던 거지. 엄마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욕심 때문에 너희 인생을 다 망친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죄스럽다. 그렇게 두 아이와 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사기꾼들, 제 자식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은 인간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요. 이 둘은 어떡하든 자기네들이 돈 한 푼이라도 받고 애라도 키우면서 살려면 저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끝도 없이 연락을 해서 용서를 빌고 아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면서 제 마음을 흔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또 한 번 냉정하게 돌아앉으면 답이 없습니다. 절대 용서는 없다라는 그 논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정말 땡전 한 푼 안겨주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을 저희 인생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위에게 차려줬던 회사도 정리하고 그 회사 직원들은 아들 회사로 모두 급여 인상을 해서 흡수시켜 주었습니다. 둘한테 해줬던 집도 다 정리했고요. 아예 처음부터 사기로 행세를 하고 들어온 데다가 핏줄이 섞이지 않은 아이다 보니 법적인 절차는 모두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이제 다시는 아이들한테 결혼하라고 종용하지도 않고 손주 데리고 오라고 조르지도 않으려고요. 대신 아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하든 좀 채우기 위해 얼마 전부터 보육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봉사를 다니면서 보니 세상에 제가 얼마나 헛된 욕심을 부렸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굳이 내 자식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만 날고 둘은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보육원에 있는 10수명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려 합니다. 제가 가기만 하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달려드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요즘 아주 그 아이들 보는 재미에 제가 푹 빠져 있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제 마음이 가라앉으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친손주였던 그 아이도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 잘못이지 그 아이 잘못은 아니니 언제고 그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도와줄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때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였으니 말이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